1258년 12월 베트남 북부의 열대 우림을 가로지르던 몽골군은 이상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정복한 군대였고 그 누구도 감히 맞서지 못했던 제국의 칼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텅 빈 마을을, 버려진 곡물 창고를, 불타버린 다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항도 없었습니다. 그저 숲과 강과 늪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밤이면 어둠 속에서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누가 쏘는지도 모른 채 말들이 쓰러지고 병사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시체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몽골 제국이 처음으로 겪은 전쟁이었습니다. 정복할 수 없는 전쟁, 이길 수 없는 전쟁. 그들이 가진 모든 전술, 모든 경험, 모든 공포가 통하지 않는 전쟁. 13세기 중엽, 몽골 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을 무릎 꿇렸고 중동을 짓밟았으며 동유럽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바그다드의 황금 도시는 불타올랐고 키예프의 성벽은 무너졌으며 고려의 왕들은 굴복했습니다. 세상은 몽골의 발굽 아래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쪽 끝, 열대의 끝자락, 강과 늪과 정글로 뒤덮인 작은 왕국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이비엣, 오늘날의 베트남입니다. 그곳에서 몽골 제국은 3번 침공했고 3번 모두 패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국의 신화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고 무적의 군대가 진흙 속에서 녹아내리는 참혹한 악몽이었습니다. 왜 몽골은 베트남만은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몽골 제국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13세기 초 칭기즈칸은 몽골 고원의 여러 부족을 통일하고 세계 정복에 나섰습니다. 그의 군대는 속도와 기동성으로 무장했습니다. 기마공수들은 하루에 100km를 달릴 수 있었고 말 위에서 정확하게 화살을 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공성전도 마스터했고 중국과 중동에서 배운 공성 무기와 화약을 활용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전이었습니다. 항복하지 않는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학살당했습니다. 이 공포는 소문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도시들은 싸우지도 않고 항복했습니다. 몽골군의 조직력은 경이로웠습니다. 십진법 체계로 조직된 군대는 10명의 아르반부터 10,000명의 투맨까지 완벽하게 통제되었습니다. 정찰대는 적보다 훨씬 먼저 정보를 수집했고 보급선은 정확하게 운영되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초원에서 자랐고 말과 함께 살았으며 혹독한 겨울과 메마른 사막을 견디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쟁 기계였습니다. 하지만 1250년대에 이르러 몽골 제국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칭기즈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이 중국 남부의 남송을 정복하려 했을 때 그는 남쪽 방향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남송의 남쪽 국경 너머에는 다이비엣이 있었고 더 남쪽에는 참파 왕국이 있었습니다. 쿠빌라이는 이 작은 왕국들이 남송과 동맹을 맺거나 배후를 위협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군 우리양 카다이에게 남진을 명령했습니다. 우리 양 카다이는 쿠빌라이의 가장 신뢰받는 장군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이미 티베트와 운남 지역을 정복한 경험이 있었고 산악 지형에서의 전투에 익숙했습니다. 1258년 그는 몽골군을 이끌고 북베트남으로 진격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몽골군은 국경을 넘었고 저항하는 마을들을 불태웠으며 수도 탕롱을 향해 진군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적들은 도망쳤지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을들은 비어 있었지만 함정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적의 편이었습니다. 몽골군은 겨울에 차가운 바람과 드넓은 초원에 익숙했지만 여기는 습하고 무더운 열대였습니다.
말들은 질병에 걸렸고 병사들은 이질과 말라리아로 쓰러졌습니다. 강은 범람했고 도로는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전 왕조의 지도자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 태종 황제와 그의 사촌이자 최고 사령관인 전 흥다오는 정면 대결을 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몽골군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원에서 기병대와 싸우는 것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대신 그들은 다른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후퇴하고 유인하고 소모시키는 전략. 수도를 버리고 남쪽으로 철수했습니다. 창고를 불태우고 배를 침몰시키고 다리를 파괴했습니다. 몽골군이 진격하면 할수록 보급선은 길어졌고 적의 땅은 더 황폐해졌습니다. 몽골군은 탕롱에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황궁은 버려져 있었고 시장은 폐허였으며 곡물창고는 잿더미였습니다. 승리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함정이었습니다. 몽골군은 점령한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식량도 없었고 협력할 주민도 없었으며 안전한 보급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베트남 게릴라들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농부였다가 전사가 되었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몽골군의 보급대를 습격하고 우물에 독을 풀었으며 정찰병을 납치했습니다. 몽골군은 적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와 싸우고 있었고 그림자는 그들을 천천히 집어삼켰습니다. 우리 앙카다이는 상황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군대는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질병으로 죽는 병사가 전투에서 죽는 병사보다 많았습니다. 말들은 열대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고 무거운 갑옷은 습한 열기 속에서 고문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과정도 악몽이었습니다. 베트남군은 퇴각하는 몽골군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공격했고 좁은 산길에서 매복했으며 지친 병사들을 하나하나 제거했습니다. 몽골군은 결국 국경을 넘어 돌아갔지만 그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베트남을 정복하지 못했고 큰 손실을 입었으며 무엇보다 무패의 신화에 금이 갔습니다. 하지만 쿠빌라이 칸은 이것을 일시적 좌절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베트남이 결국 굴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몇 년 동안 외교적 압력이 계속되었습니다. 베트남은 명목상 조공을 보내며 평화를 유지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쿠빌라이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1270년대와 1280년대 초 그는 남송을 완전히 정복했고 원제국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그는 동아시아의 절대 지배자였고 모든 주변국이 그에게 복종하기를 원했습니다. 베트남의 반쯤 독립적인 상태는 그에게 모욕이었습니다. 그는 베트남에 더 많은 조공과 완전한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황제가 직접 원나라 궁정에 와서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전 왕조는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명목상의 조공은 보낼 수 있었지만 주권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거절은 쿠빌라이에게 선전포고와 같았습니다. 그는 베트남을 완전히 정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징벌 원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면전이었고 제국의 자존심을 건 복수전이었습니다. 1284년 쿠빌라이는 막대한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50만 명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30만에서 40만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몽골군, 한족 부대, 위구르 용병, 고려 보병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군대는 두 방향에서 베트남을 공격하기로 계획되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운남을 통해 육로로 침공하고 남쪽에서는 참파를 통해 협공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쿠빌라이의 아들 토간이
주력군을 지휘했고 다른 몽골 장군들이 각 방면을 담당했습니다. 베트남은 다시 한번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더 철저했습니다. 1258년의 경험은 귀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쩌능다오는 이제 더 노련한 전략가였고 전 국민을 전쟁에 동원하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사람은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농부는 쟁기를 내려놓고 칼을 들어야 하며 승려는 염주를 버리고 활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땅, 우리의 조상, 우리의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베트남 병사들은 자신의 몸에 살불사원이라는 문구를 새겼다고 합니다. 몽골을 죽여 원수를 갚자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인지는 불확실하지만 그 이야기는 당시 베트남인들의 결의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항복하지 않을 것이었고 끝까지 싸울 것이었으며 필요하다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1284년 말 몽골군은 다시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강력했고 훨씬 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급품을 대량으로 확보했고 의료 지원을 강화했으며 열대 기후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쿠빌라이는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위신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베트남의 대응은 다시 한번 전략적 후퇴였습니다. 쩌능다오는 정면 충돌을 피했습니다. 수도 탕롱을 버리고 남쪽으로 철수했습니다. 모든 식량과 물자를 파괴하거나 숨겼습니다. 주민들을 대피시켰고 도시를 유령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몽골군이 진격할수록 그들은 더 깊은 함정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285년 초 몽골군은 다시 탕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텅 빈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환멸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승리를 외쳤지만 장군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들은 적을 격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땅을 점령했지만 사람들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급선은 이미 위험했습니다. 쩌능다오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몽골군이 지치고 굶주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사기가 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는 반격했습니다. 1285년 봄 반기앱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베트남군은 여러 방향에서 몽골군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강과 늪지대를 활용했습니다. 몽골 기병대는 진흙 속에서 무력했고 무거운 갑옷은 수렁에 빠진 병사들을 익사시켰습니다. 베트남군은 수공을 사용했습니다. 댐을 터뜨려 강물을 범람시키고 몽골군의 진영을 물에 잠기게 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베트남 전사들이 배를 타고 나타나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몽골군은 반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고 화살에 맞아 쓰러졌으며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토간 왕자는 결국 후퇴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후퇴는 패주가 되었습니다. 베트남군은 끊임없이 추격했습니다. 그들은 퇴각하는 몽골군을 좁은 산길과 강가에서 매복 공격했습니다. 몽골군은 무질서하게 도망쳤고 많은 병사들이 뒤처져 살해당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토가는 구리 북속에 숨어 간신히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은 몽골 지도자의 굴욕을 상징합니다. 몽골군의 손실은 막대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절반 이상의 병력을 잃었다고 추정합니다. 수만 명이 전투에서 죽었고 더 많은 병사들이 질병과 굶주림으로 사망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참혹한 상태로 국경을 넘어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재앙이었고 원제국의 군사적 위신에 심각한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쿠빌라이 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분노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굴욕을 당했고 그의 군대가 패배했으며 그의 명령이 무시되었습니다. 그는 베트남을 완전히 파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군대, 더 많은 물자, 더 철저한 준비로 공격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2년이 걸렸습니다. 쿠빌라이는 제국의 모든 자원을 동원했습니다. 30만 명의 군대가 다시 소집되었고 70만 석의 식량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해군력도 강화되었습니다. 쿠빌라이는 베트남의 보급선을 차단하고 해상에서도 압력을 가하기로 계획했습니다. 700척 이상의 전함이 건조되었고 오마르라는 무슬림 장군이 해군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1287년 가을 제3차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쿠빌라이의 마지막 시도였고 가장 결정적인 공격이었습니다. 몽골군은 다시 베트남으로 진군했고 이번에는 해군도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육군이 내륙을 공격하는 동안 해군이 해안을 봉쇄하고 보급품을 공급할 것이었습니다. 베트남은 다시 한번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쩌능다오와 그의 참모들은 이미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2번의 침공에서 배운 모든 것을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크단강에서의 함정이었습니다. 바크단강은 베트남 북부의 중요한 수로였습니다. 그 강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었습니다. 938년 베트남의 영웅 응옥구에는 바로 이 강에서 중국 남한 왕조의 함대를 격파하고 베트남의 독립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강바닥에 날카로운 말뚝을 박아놓고 밀물 때 적을 유인한 다음 썰물 때 말뚝에 걸리게 만드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쩌능다오는 이 역사를 알고 있었고 같은 전략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달 동안 베트남인들은 비밀리에 준비했습니다. 수백 개의 나무 말뚝이 만들어졌습니다. 밤에 어부들과 병사들이 강으로 나가 말뚝을 강바닥에 박았습니다. 말뚝은 물 아래 숨겨져 있었고 물때를 계산하여 정확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작업이었고 절대적인 비밀이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1287년 말 몽골군은 다시 탕롱을 점령했습니다. 세 번째로 텅 빈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전략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베트남인들은 사라졌고 땅은 황폐했으며 보급선은 다시 한번 위협받았습니다. 오마르의 해군은 해안을 따라 북상했습니다. 그들은 보급품을 실은 전함들로 육군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400척 이상의 배가 바크당 강 하구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함정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쩌능다오는 소규모 함대를 보내 몽골 해군을 도발했습니다. 베트남 배들은 몽골 전함에 접근했다가 도망쳤습니다. 오마르는 추격을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쩌능다오가 원한 것이었습니다. 몽골 함대는 베트남 함대를 쫓아 강상류로 들어왔습니다. 시간은 밀물이었고 강은 깊었으며 말뚝은 물 아래 숨어 있었습니다. 베트남 함대는 계속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강을 따라 올라갔고 몽골 전함들은 그들을 쫓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고 밀물이 썰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쩌능다오는 정확한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베트남 함대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고 공격했습니다. 동시에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전함들은 갑자기 속도가 느려졌고 배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나무 말뚝이 선체를 긁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곧 배들이 말뚝에 걸렸습니다.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몽골 전함들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뚝에 꽂혀 있었고 물은 계속 빠졌으며 배들은 기울어졌습니다. 선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트남 함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불화살을 쏘았고 화선을 보냈으며 좌초된 몽골 전함들을 하나하나 불태웠습니다. 1288년 4월 9일 바크당 전투는 완전한 학살이 되었습니다. 400척 이상의 몽골 전함이 침몰하거나 불탔습니다. 오마르와 그의 부하들은 대부분 전사했습니다. 살아남은 선원들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고 베트남 병사들이
그들을 창으로 찔렀습니다. 강물은 시체와 잔해로 가득 찼고 불타는 배들의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이것은 몽골 제국 역사상 최악의 해전 패배였습니다. 해군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보급선은 차단되었으며 육군은 고립되었습니다. 육지에 있던 몽골군은 이 소식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식량이 없었고 증원이 없었으며 탈출로도 막혔습니다. 쩌능다오는 즉시 육군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베트남군은 사기가 치솟았고 몽골군은 사기가 바닥났습니다. 각지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몽골군은 연이어 패배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토간의 후퇴 명령은 다시 한번 폐주가 되었습니다. 30만 대군은 무질서하게 흩어졌습니다. 병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도망쳤고 장교들은 부하들을 버리고 먼저 달아났으며 부상자들은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베트남군은 이 패잔병들을 끊임없이 추격했습니다. 산길마다 매복이 기다리고 있었고 강마다 습격이 일어났으며 숲속마다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몽골군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굶주렸고 병들었으며 절망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전투에서 죽지 않고 탈진과 질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시체들이 길을 따라 늘어섰고 독수리들이 하늘을 맴돌았습니다. 30만 명으로 시작한 원정군 중 국경을 살아서 넘은 사람은 아마도 몇만 명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베트남의 정글과 강과 전장에 묻혔습니다. 토가는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돌아갔지만 그는 완전히 패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사라졌고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으며 그의 아버지 쿠빌라이에게 돌아가 보고해야 하는 굴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분노했지만 이제 그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베트남은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3번의 대규모 침공, 수십만 명의 병력, 막대한 자원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여전히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쿠빌라이는 4번째 침공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원제국은 이미 다른 문제들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재정은 고갈되었고 귀족들은 불만스러웠으며 백성들은 세금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3번의 베트남 원정은 제국의 엄청난 부담이었고 더 이상의 모험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쿠빌라이는 마지못해 베트남과의 평화를 받아들였습니다. 베트남은 다시 한번 명목상의 조공 관계를 제안했고 이번에는 원나라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복종이 아니라 외교적 허울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실질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이었고 원나라는 그것을 강제할 힘이 없었습니다. 무적의 몽골 제국은 작은 열대 왕국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몽골은 베트남을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는 지형과 기후였습니다. 몽골군은 초원과 사막과 온대 지역에서는 무적이었지만 열대 우림과 강과 늪은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자산인 기병대는 진흙탕과 밀림에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말들은 열대 질병에 취약했고 습한 기후는 활줄과 갑옷을 손상시켰으며 끝없는 비는 화약 무기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베트남의 강들은 천연 방어선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몽골군의 진격을 늦추었고 보급선을 위협했으며 전투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몽골군은 초원에서의 기동전에 익숙했지만 강과 늪에서의 수전에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반면 베트남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 환경에서 살아왔고 물을 무기로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질병은 또 다른 치명적 요인이었습니다. 말라리아, 댕기열, 이질, 그리고 수많은 열대병들이 몽골군을 괴롭혔습니다. 병사들은 전투보다 질병으로 더 많이 죽었습니다. 원나라의 의료 체계는
이런 질병들을 치료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격리된 정글 속에서 전염병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몽골군은 적과 싸우기도 전에 이미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경적 요인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승리를 가져온 것은 베트남인들의 전략과 의지였습니다. 쩌능다오는 천재적인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몽골군과 정면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적의 약점을 공략했습니다. 보급선을 끊고 소모전을 펼치고 적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유도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이일대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편안히 쉬며 지친 적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몽골군이 긴 행군으로 지칠 때까지 기다렸고 보급품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으며 사기가 무너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반격했습니다. 이것은 인내심과 규율이 필요한 전략이었고 쩌능다오는 그것을 완벽하게 실행했습니다. 게릴라 전술도 결정적이었습니다. 베트남군은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혼합했습니다.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습격했습니다. 큰 전투를 피하고 작은 교전에 집중했습니다. 보급대를 공격하고 정찰병을 제거하고 우물을 오염시키고 길을 파괴했습니다. 각각의 행동은 작았지만 누적된 효과는 막대했습니다. 몽골군은 1000개의 작은 상처로 죽어갔습니다. 심리전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베트남인들은 몽골군을 공포와 불확실성 속에 빠뜨렸습니다. 적은 어디에나 있었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공격은 예측할 수 없었고 안전한 곳은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잠을 잘 수 없었고 긴장은 지속되었으며 정신적 피로는 쌓여갔습니다. 이것은 육체만큼이나 정신을 갉아먹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략과 전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트남 민중의 저항 의지였습니다. 이것은 왕과 장군들만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 국민의 전쟁이었습니다. 농부들은 자발적으로 게릴라가 되었고 어부들은 함대를 도왔으며 승려들은 병사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성들도 전투에 참여했고 어린이들도 정보를 전달했으며 노인들도 마을을 지켰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까지 싸웠을까요? 그것은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인들은 중국 지배 아래 1000년을 살았고 938년에 간신히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들은 독립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몽골의 정복은 단순히 왕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의 소멸이었고 정체성의 상실이었으며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종속이었습니다. 쩐빈종이라는 젊은 장군이 남긴 말이 이 정신을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몽골군에게 포로로 잡혔을 때 그들은 그에게 항복을 권유했습니다. 네가 항복하면 원나라의 귀족으로 만들어주고 북쪽의 왕으로 삼겠다. 쩐빈종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북쪽의 왕이 되기보다 남쪽의 귀신이 되겠다. 그는 처형당했지만 그의 말은 베트남 역사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이런 정신은 개인의 용기를 넘어 집단적 정체성이었습니다. 베트남인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왕조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땅, 자신의 조상, 자신의 미래를 위해 싸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몽골군이 가질 수 없는 힘을 주었습니다. 몽골 병사들은 정복을 위해 싸웠지만 베트남 병사들은 생존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한 전쟁에서는 절망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베트남의 리더십도 뛰어났습니다. 전 왕조의 황제들은 단순한 군주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쩐태종은 수도를 버리고 피난할 때 백성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쩌능다오는 전선에서 병사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들은 상아탑에 앉아 명령을 내리는 대신 진흙 속에서 국민들과 고통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충성심과 단결을 만들어냈고
그것은 어떤 군사적 우위보다 강력했습니다. 수전에서의 우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은 해양 국가였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바다와 강과 함께 했습니다. 어부들은 배를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고 조수와 해류를 읽을 수 있었으며 강의 깊이와 흐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크당 전투에서 보여준 전술은 수세기에 걸친 해양 지식의 결정체였습니다. 말뚝을 박는 아이디어는 938년 응옥구엔으로부터 왔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기술과 타이밍은 베트남 선원들의 세대를 걸친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반면 몽골군은 수전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초원의 민족이었고 말과 함께 자랐지만 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원나라는 중국과 한국의 선원들을 동원했지만 그들조차 베트남의 강과 연안 환경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오마르의 해군은 규모는 컸지만 경험은 부족했고 그것이 바크당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몽골의 보급 체계도 문제였습니다. 몽골군은 전통적으로 현지 조달에 의존했습니다. 그들은 정복한 땅에서 식량과 물자를 빼앗아 군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베트남인들은 초토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창고를 불태우고 곡물을 숨기고 가축을 대피시켰습니다. 몽골군이 점령한 땅은 빈 땅이었고 그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거리 보급선을 유지하는 것도 악몽이었습니다. 운남에서 베트남까지의 길은 험했고 게릴라 공격에 취약했습니다. 보급대는 끊임없이 습격당했고 많은 물자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해상 보급도 바크당 전투 이후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몽골군은 보급 없이 적지에 고립되었고 그것은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정치적 요인도 있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13세기 말에 이미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쿠빌라이의 원나라는 다른 몽골 칸국들과 경쟁 관계에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원정은 막대한 자원을 소모했고 그것은 다른 문제들을 악화시켰습니다. 귀족들은 끝없는 전쟁에 지쳤고 백성들은 세금에 불만스러웠으며 재정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쿠빌라이는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베트남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결국 몽골이 베트남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는 단일한 요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의 조합이었습니다. 적대적인 환경, 뛰어난 전략, 강력한 저항 의지, 수전에서의 열세, 보급 문제, 정치적 한계, 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의 진리가 있었습니다. 힘만으로는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크당 전투 이후 베트남은 영웅으로 가득했습니다. 쩌능다오는 국민적 영웅이 되었고 그의 전략은 군사 교범이 되었으며 그의 이름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구원자였고 베트남 독립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베트남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고 그의 무덤을 참배하며 그의 정신을 계승하려 합니다. 바크당 강은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2번이나 외침을 격퇴했기 때문입니다. 938년의 응옥구엔과 1288년의 쩌능다오, 350년의 간격을 두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전략으로 같은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베트남의 전략적 지혜가 세대를 거쳐 전승되었다는 증거였고 그들의 저항 정신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표시였습니다. 몽골 제국에게 베트남 패배는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들은 무패의 신화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작은 열대 왕국 하나를 굴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국의 한계를 드러냈고 다른 피정복 민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몽골도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물론 몽골 제국은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중국과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팽창은 멈췄습니다. 일본 원정도 실패했고 자바 원정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3세기 말의 몽골은 더 이상 무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계에 도달했고 그 한계는 베트남의 정글과 일본의 태풍과 동남아의 바다에서 드러났습니다. 베트남에게 이 승리는 독립의 확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과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3번이나 침공을 받았지만 3번 모두 격퇴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에서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다른 어떤 국가도 몽골의 3번 침공을 모두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고려는 굴복했고 러시아 공국들은 정복당했으며 중동의 왕국들은 무너졌습니다. 베트남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경험은 베트남의 민족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작지만 강한 나라, 외침을 막아낸 용감한 백성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긍심은 이후 수세기 동안 베트남 역사를 관통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명나라의 침공을 격퇴할 때도, 프랑스 식민 지배에 저항할 때도, 미국과의 전쟁을 버텨낼 때도 베트남인들은 몽골을 물리친 조상들의 정신을 떠올렸습니다. 쩌능다오는 후대의 문학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의 전략서는 연구되었고 그의 경무는 암송되었으며 그의 이야기는 전해졌습니다. 그가 병사들에게 남긴 연설은 특히 유명합니다. 우리 땅은 좁고 백성은 적지만 우리의 의지는 하늘에 닿습니다. 외적이 우리를 짓밟으려 하지만 우리는 죽어도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산이 무너지고 강이 마르더라도 우리의 충성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들은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들이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도를 버렸고 집을 불태웠으며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이것이 베트남이 승리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전략과 전술과 지형은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원나라와 베트남의 관계는 이후 정상화되었습니다. 베트남은 명목상의 조공을 재개했고 원나라는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베트남이 완전히 독립적이었지만 외교적으로는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타협이었습니다. 원나라는 더 이상 전쟁을 감당할 수 없었고 베트남은 평화를 원했습니다. 양측 모두 이 허구적 관계가 실제 전쟁보다 낫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1294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정복자였지만 베트남은 그의 무덤까지 가져간 실패였습니다. 그의 후계자들은 더 이상 남진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은 원나라에게 정복할 수 없는 땅으로 남았고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몽골의 베트남 침공이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군사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몽골은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베트남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문화를 이해해야 했으며 민중의 의지를 꺾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에 실패했습니다. 둘째, 작은 나라도 강한 나라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영토로는 몽골 제국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인구도 훨씬 적었으며 자원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크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전략과 의지와 환경 활용이 크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민중의 힘이 가장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전 왕조가 승리한 것은 왕과 장군들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베트남인이 함께 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트 군대만으로는 민중의 총력전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들은 어떤 제국도 막을 수 없는 힘이 됩니다. 넷째, 지형과 기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인들은 자신의 땅을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강, 숲, 늪, 열대병, 모든 것이 그들의 동맹이었습니다. 반면 몽골군은 이 환경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적응하지 못했고 그것이 패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보급이 전쟁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군대도 먹지 못하면 싸울 수 없습니다. 베트남의 전략은 본질적으로 몽골군을 굶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창고를 파괴하고 보급선을 끊고 적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여섯째, 역사와 전통이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크당의 말뚝 전술은 350년 전의 전술을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베트남인들은 조상들의 지혜를 기억했고 그것을 현재의 전쟁에 적용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일곱째, 독립은 가장 강력한 동기라는 것입니다. 베트남인들은 금이나 영토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위한 전쟁에서는 사람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희생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이것이 몽골군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베트남을 방문하면 여전히 쩌능다오와 바크당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동상이 서 있고 기념관이 보존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이 역사를 배웁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기억이고 현재의 정체성이며 미래를 위한 영감입니다. 베트남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설명할 때 종종 이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몽골을 물리친 민족이다.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이 정신은 20세기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프랑스가 침공했을 때 베트남인들은 쩌능다오의 전술을 기억했습니다. 게릴라전, 소모전, 민중의 총력전, 미국이 개입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엔비엠프의 승리는 바크당의 메아리였고 호치민 루트는 쩌능다오의 보급선 차단 전술을 뒤집은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춥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역사는 저항의 운율로 가득합니다. 몽골 제국의 관점에서 보면 베트남 침공은 제국의 쇠퇴를 예고하는 신호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무적이 아니었고 한계에 도달했으며 과도한 팽창으로 피로해져 있었습니다. 14세기에 원나라는 내부 분열과 반란으로 흔들렸고 1368년에는 명나라에게 중국을 빼앗겼습니다. 몽골 제국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들이 정복한 땅들은 하나씩 독립했고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살아남았습니다. 몽골이 사라진 후에도, 명나라가 멸망한 후에도, 청나라가 무너진 후에도, 식민제국들이 해체된 후에도 베트남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시련을 견뎌냈고 모든 적을 물리쳤으며 결코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승리였습니다. 몽골의 베트남 침공을 연구하는 역사가들은 종종 이것을 비대칭 전쟁의 전형으로 봅니다. 강대국과 약소국, 정규군과 게릴라, 기술과 의지의 대결. 베트남의 승리는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약자는 더 똑똑해야 하고 더 단결해야 하며 더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베트남은 이 모든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군사 전략가들은 쩌능다오의 전술을 연구합니다. 그의 소모전 개념, 민중 동원 방식, 지형 활용법, 심리전 운용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현대의 게릴라 전쟁과 비정규전은 많은 면에서 쩌능다오의 전략을 반영합니다. 그는 단순히 13세기 베트남의 장군이 아니라 보편적인 저항 전략의 선구자였습니다. 바크당 전투는 해전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지형과 조수를 활용한 함정 전술은 천재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완벽한 실행의 결과였습니다. 수백 개의 말뚝을 몰래 박는 작업, 정확한 시간 계산, 적을 유인하는 연기, 화공의 타이밍,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런 수준의 작전 계획은 현대 군사 작전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분석을 넘어서
몽골의 베트남 침공이 주는 가장 깊은 교훈은 인간 정신의 불굴함입니다. 베트남인들은 모든 합리적 계산에 따르면 패배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약했고 작았으며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으며 패배를 승리로 전환시켰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힘있는 자의 편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는 때로 약한 자, 하지만 올바른 자, 포기하지 않는 자의 편을 듭니다. 몽골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지만 베트남의 의지는 그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의지가 승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개인적 차원에서 이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이라도, 아무리 압도적인 적이라도 전략과 의지와 인내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쩌능다오는 몽골군과 정면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았고 적의 약점을 공략했으며 결국 승리했습니다. 집단적 차원에서 이것은 단결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트남은 왕과 장군만으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농부, 어부, 승려, 여성, 어린이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기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많은 도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것은 독립과 자유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트남인들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수도를 버렸고 집을 불태웠으며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유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와 독립도 과거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전략적 차원에서 이것은 창의성과 적응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쩌능다오는 몽골군의 전술을 그대로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개발했습니다. 적의 강점을 피하고 약점을 공략했습니다. 환경을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혁신의 본질입니다. 규칙을 바꾸고 게임을 재정의하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인간적 차원에서 이것은 희생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쩐빈종이 남쪽의 귀신이 되겠다고 말했을 때 그는 단지 수사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수많은 이름 없는 베트남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잃었고 집을 잃었으며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국을 지켰습니다. 이런 희생이 오늘날의 베트남을 만들었습니다. 역사적 차원에서 이것은 문명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몽골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했다면 역사는 훨씬 단조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트남과 같은 나라들이 저항했기 때문에 문화와 언어와 전통의 다양성이 보존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다채로운 세계는 과거 저항한 사람들의 유산입니다. 철학적 차원에서 이것은 힘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몽골 제국은 물리적 힘에서는 최강이었지만 그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트남인들의 마음을 정복할 수 없었고 의지를 꺾을 수 없었으며 정신을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정복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1288년 바크당 강에서 마지막 몽골 전함이 불타고 가라앉았을 때 그것은 단순히 한 전투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무적의 제국이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작은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의지가 힘보다 강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베트남의 승리는 그들만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작은 나라, 모든 피정복 민족,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거인과 싸워 이긴 다윗의 이야기처럼 베트남의 이야기는 불가능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베트남은 몽골 제국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제국들은 왔다가 사라졌지만 베트남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살아있고 그들의 문화는 번성하며 그들의 정체성은 강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전투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이기고 역사를 살아남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결코 잊지 않는 것입니다. 쩌능다오의 무덤은 오늘날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바크당 강은 평화롭게 흐릅니다. 하지만 그 물속에는 여전히 역사의 메아리가 남아 있습니다. 몽골군이 점령했던 탕롱은 이제 하노이가 되어 번화한 수도입니다. 하지만 도시의 골목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이 주는 교훈은 영원합니다. 몽골의 베트남 침공은 700년도 더 전의 일이지만 그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불가능을 믿지 말라고,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고, 자유는 싸워서 얻는 것이라고, 작아도 강할 수 있다고. 이것이 바로 몽골이 베트남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군사적으로는 충분히 강했고 전략적으로도 준비되어 있었으며 자원도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복할 수 없었던 것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신이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불굴의 정신,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 죽더라도 자유롭게 죽겠다는 결의, 이것은 어떤 군대로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결국 정신의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몽골 제국은 사라졌지만 베트남은 남았습니다. 정복자들은 잊혔지만 저항자들은 기억됩니다. 힘은 시간 앞에 무너졌지만 의지는 영원히 살아남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다면, 만약 역사가 주는 교훈에 공감했다면, 만약 작은 나라의 위대한 승리가 감동적이었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우리 채널은 잊혀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역사의 어두운 구석에 숨겨진 진실을, 그리고 과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발굴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고 채널을 후원하며 더 많은 콘텐츠 제작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여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세상에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베트남의 전략에서 오늘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다른 역사적 사건이 있나요? 여러분의 의견은 우리에게 소중하고 다음 영상의 주제를 선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일들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울입니다. 몽골과 베트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불가능은 없다고, 의지는 힘보다 강하다고,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이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몽골과 같은 도전에 직면했을 때 베트남처럼 싸우세요. 전략적으로, 창의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역사가 증명했듯이 승리는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자의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역사를 기억하고 교훈을 배우고 그리고 불굴의 정신을 간직하세요. 작은 베트남이 거대한 몽골 제국을 물리쳤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